네, 이 시각 K스탑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박정훈 FS 리서치 멘토 그리고 트루스탁의 홍희진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볼까요? 첫 번째 이슈는 올 한 해 우리나라 증시의 성적표를 저희가 좀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 연말에 지금 더 빠지는 게 보여지면서 우리 증시의 성적표가 좀 안 좋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이유를 좀 찾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박정훈 멘토부터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예, 일단 뭐 저희가 러시아 다음으로 꼴등이 실질적인 꼴등이라고 뭐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연초에 상당히 그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빠진 폭이 더 커 보여서 이제 그렇게 좀 보이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걸 감안해도 그리고 미리 이제 경기 침체 내년에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주가가 좀 빠질 그 미리 좀 반영을 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 어찌됐든 뭐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수출이나 이쪽에 좀 많이 오리엔트돼 있고 특히나 이제 성장주 같이 IT나 이런 쪽이 많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가 더 빠지는 경우가 생긴 것 같아서 조금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내년은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뭐 경기 침체가 한 번은 반영을 시장에 하게 되면 뭐 전저점 수준이든 아니면 그 밑으로 빠지든 어쨌든 시장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그래서 네. 한 2분기 정도 되면 다시 이제 주식을 좀 담아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어제 또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10억으로 또 제한되는 게 다시 뜻밖의 이제 그 쇼크로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배당납 관련돼서도 이제 조금 더 다음 주 초까지는 어느 정도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 정도 그 배당락 27일 지나고 나면 다시 일부라도 좀 단기라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그 단기로는 조금 호재이지만 결국은 네. 이제 그 IT,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1분기는 좀 지켜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금투세는 유예 조치가 있었죠. 유예 조치가 있었는데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이제 10억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사실은 한 50억으로 상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조치가 조금은 완화되거나 투자자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방향성은 어쨌든 간 그간 있었던 걸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서 오늘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들로 한해서 조금 이런 대주주의 매물들이 연말까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시장을 조금 더 뭐 악재라고 저희가 좀 봐야 되겠죠. 우리 홍희진 멘토께서는 올해 시장 평가해 주시고요. 조금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내년에는 어떨지도 좀 전망해 볼까요? 올해 시장 사실상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시장은 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름부터 좀 좋지 않았고 한 1년 6개월 이상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속도를 낸 거는 이제 미국이 작년부터 이제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수출을 좀 해야만 하는 상황. 그러니까 내수보다는 수출을 좀 중점으로 우리는 좀 먹고 살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출이 중요하고 그 뭐 수출이라는 건 결국 소비 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경기가 살면은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예전부터 이제 반복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년의 화두는요. 올해 사실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BOJ의 금리 상단선을 상향했다. 이 뉴스 자체도 지금 뉴스 최근에 좀 연결되는 거랑 좀 같이 보시면 일본이 그러면 금리 상단선을 진행을 했지만 과연 금리를 또 올릴 수 있을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지금 인플레이션이 3.7%라고 또 이번에 또 발표가 됐어요. 40년 만에 최대치. 그러니까 요즘에 좀 뉴스가 나오면 뭐 20년 만에 아니면 사상 최대, 뭐 40년 만에 최대 이런 어떤 타이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만큼 예측이 어려워졌고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년에 어떤 문제거리, 일본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실시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오는 충격도 상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물론 중국의 리오프닝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미국 금리 상단이 어느 정도 있지 아직은 또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길게 또 유지가 될지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전저점이 이탈하지 않을 거다라고 무조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시점은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되지만 단 기대감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전저점,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어떤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일정의 현금을 항상 보유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점 매수, 그 다음에 반등시 매도, 그러니까 박스권 전략이죠.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신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굉장한 큰 수익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버텨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는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확실성이 여기저기 너무 좀 많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한 곳만 보고 대응하시는 이제 그런 전략은 좀 옳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각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주도주가 좀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겠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유연성, 그 다음에 조금 어떤 빠른 대응 이런 것들이 좀 잘하시는 투자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라는 걸 비교해서 보면 조금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전쟁 상황이고 전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하락률이 덜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중국은 더했지 않습니까? 아예 봉쇄 정책하면서 경기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도 연말 되면서 어떻게 약간 역전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우리만 지금 연말 되면서 더 빠지면서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일단 내년에 상반기는 조금 안 좋더라도 하반기로 가면서 좀 좋아질 거다라는 분이 있고 또 조금 빨리 예상하시는 분은 한 1분기 지나고 나면 2분기부터는 우리 증시 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박종훈 멘토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어차피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네. 그 연준 입장에서는 그 시장을 다시 더 공격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적으로 물가를 아직 계속 잡아야 되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인상을 더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해야 되는 상황에서 쉽게 시장이 올라올 때마다 그 발언으로서 기대 심리를 좀 꺾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침체가 지금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과연 단기적 그냥 약한 침체냐 뭐 강한 침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침체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강도에 따라서 전저점을 시장 자체가 지수가 우리나라도 이제 전저점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이것저것 감안해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는 조금 1분기 최소한 1분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심하자라는 의견이시네요. 예. 홍희진 멘토께서는 내년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수익도 중요하지만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전략, 그러니까 손실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있다라면 손실을 아예 안 보는 건 안 될 것 같고 다만 그 손실을 좀 제한시키는 어떤 전략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상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대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이제 날씨가 영하 5도로 예보를 했는데 만약 0도면은 예상보다 따뜻하네라고 느끼지만 만약에 5도로 예상했는데 영하 20도로 지금 실질적으로 날씨가 온다라고 하면 그럼 결국에는 20도였을 때 굉장히 느끼는 체감은 추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컨센 대비 더 상황이 좋을 건지 안 좋을 건지가 결국 시장에 매수가 있을 거냐 아닐 거냐 이 부분의 어떤 판단과 굉장히 좀 중요한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신용 리스크까지는 확대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예상하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 그다음 저 역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 경제가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안 좋게 흘러가는 전략으로 진행시킬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시장이 우호적인 어떤 그러니까 우호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경우에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긴축도 안 와야, 그러니까 긴축 속도도 늦춰야 되는 거고 결국 침체도 안 와야 되는 이제 이런 어떤 전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어떤 뭔가 명확한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항상 시장은 더
저점을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 대신 경기가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업종에 지금 탑픽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이 저는 상당히 조금 필요해 보인다.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박정훈 멘토께 여쭤보고 금투세 때문에 만약에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올해 너무 많이 오른 종목 중에 대주주가 세금 문제 때문에 지분을 일시적으로 팔아서 조정이 좀 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투세 이슈 때문에 그냥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 초에 이렇게 연말에 갑자기 좀 빠지는 상승률이 올해 좋았던 회사들은 조금 잡아서 가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런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뭐 단기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 27일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끝나고 배당락도 같이 해서 끝나고 나면 28일이나 29일 날 일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을 봐서 만약에 정말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연초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단기 전략으로 좀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보시면은 그다음 밸류에이션 조금 비싸갖고 그다음에 되게 수익이 많이 나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먼저 이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매도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연초됐을 때 사야 될까 하는데 2차 전지 상황이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2차 전지를 다시 담아 보시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두 번째 이슈는 방금 전에 2차 전지 얘기하셨는데 미국에서 요즘 테슬라 주가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주에도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죠.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조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오는 외신들 들어보면 미국에서도 테슬라 차값을 할인해서 요즘 팔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미국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박정훈 멘토 먼저 시작해서 홍희진 멘토 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2차 전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테슬라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 상대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고요. 제가 물론 한두 달 전부터 계속 2차 전지 조정 올 때마다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은 이제 그 꼭 테슬라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그동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상대적으로 4분기가 셀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한테 그 이익률이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이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들도 있어서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좀 예상치 않았던 경기 침체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면 자동차도 안 좋지만 전기차 판매량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거의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제 테슬라가 이제 어쨌든 그 가격 하락하고 내년 이제 판매량을 좀 보수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더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런 점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그 테슬라 주식 더 안 팔겠다라고 뭐 한 거 봐서는 정말로 경기 침체로 인한 영향이 꽤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아직까지 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게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악재는 그 한 1분기 정도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면 2차 전지도 생각보다 조금 더 조정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단기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조정 비중을 좀 줄이시려고 하는 시기를 보시려면 다음 주 정도에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희진 멘토께서는 2차 전지주도 지금 이제 박정훈 멘토께서는 좀 조심한 영역으로 이미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좀 최악의 상황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그렇다고 뭐 매수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수급적으로는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1년 동안 주가 하락률이 62%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좀 많이 빠졌고 400달러가 넘었던 주가가 지금 120달러 정도 수준으로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사실상 전기차라는 건 테슬라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사실 비아디 쪽에서 판매량이 넘어선 지는 조금 지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어떤 캐파 자체가 전기차가 커질 수 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내연기관 차들의 어떤 판매 금지 조치들이 뭐 중국이나 아니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보통 2030년 이후인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보조금을 당연히 깎거나 없애버리면 전기차 판매는 예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성장성은 향후에 앞으로 다시 복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어떤 성장성은 여전하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눈치 보고 조금 더 결과를 시장에서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할 거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매물 압박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너무 최악이다라는 뉴스가 많을 때는 오히려 관심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네. 수급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하반 경직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는 한 달 정도 좀 흐름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반등의 시점을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또 기다리는 반등도 오진 않거든요. 아 이쯤이면 올라가겠지 하는데 계속 빠지고 어느 순간 다 포기하는 순간에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신호를 보고 우리가 이때쯤이면 2차 전지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판단해도 되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우리 홍희진 멘토께서는 어떤 신호가 나오면 2차 전지가 조금 조정이 진짜 끝나고 올라간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야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떤 지표에 의해서는 저는 심리적인 지표가 굉장히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이 심리적인 지표를 어떻게 수치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방송을 보셔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버리면 9월 말에 삼성전자 감산 이슈까지 좀 나왔고 사실상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아니면 내년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2,100포인트 좀 기록을 할 때 있죠. 9월 말에도 삼성전자가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점에선 좋은 뉴스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어디에도 없었는데 결국 10월, 11월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대형주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면 결국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끝난 것 같아라고 인식하는데 결국 우리가 실상화에서 조금 쓰이는 재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관심 있게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들이 다 좋다라고 할 때가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기차도 조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좋지 않아지고 테슬라가 주가가 계속 빠지면은 결국 다른 어떤 전기차들이 계속 좀 밀리는 어떤 상황이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그런 뉴스들이 어디까지 좀 더 확대되는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시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하락이 나타나고 네. 바닥에서 거래가 좀 터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하면 그게 조금 더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두 달은 조정이 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간 조정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거래가 터진다는 건 국내에서는 LG엔솔 보면 될까요? LG엔솔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이후의 종목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양극박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지금 그동안에 조금 강했다가 조정받는 뭐 LNF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소재 쪽이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좀 수산화 리튬 관련주 중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뭐 실리콘 음극재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분위기가 살면 물론 대형주가 기준을 잡아줘야 분위기가 살지만 탄력도는 그 아래에 있는 소재 쪽이 조금 더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매매는 LG엔솔이나 SDI를 갖고 하시기보다는 그들이 안 빠지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후속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 있는 소재 쪽에 대한 관심 말씀드린 대로 뭐 양극박이나 아니면 실리콘 음극재 그다음에 여전히 실질적인 어떤 수산화팀 수혜주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조정을 받고 있고 2차 전지주 뭐 한두 달 더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들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섣부를 수는 있는데 조정이 끝나고 올라갈 때쯤에 신호를 우리가 뭘로 봐야 될 것이냐. 전방 산업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계속 좋아진다. 전기차의 침투율은 높아질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도 동의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이 조정이 끝날 시점을 우리가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박종훈 멘토께서는 만약에 조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을 내가 판단한다 그러면 뭘 보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어차피 지금 앞서 말씀드린 차량 판매량도 경기 침체와 연관이 됐다 보니까 매크로적인 거에 있어서는 그냥 저희 지수로서 코스피 지수로서 침체가 와서 뭐 전저점 부근이라든가 그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한 2분기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그 테슬라의 주가에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셀 업체나 부품 업체 자체에서는 네. 4분기 앞서 말씀드린 4분기 실적이 이제 환율 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나 이제 단가나 이런 문제, CR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이익률이 조금 4분기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 실적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다음 그렇게 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더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보시는 신호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간 조정은 한 2분기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1분기 정도로 1분기가 마무리되고 것 같고 2분기 정도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그리고- 어느 정도 확인하시고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라든지 현대차의 움직임을 좀 보고 판단할 필요도 있다. 이런 조언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심들 많으시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다음 이슈는 중국입니다. 중국 뭐 지금 리오프닝이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관광 온 사람들,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의무 이것까지 다 없애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개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것과 관련돼서 중국이 이제 앞으로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정책까지 엮이면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 얘기 점검해 보죠. 중국 얘기도 박정훈 멘토부터 먼저 하실까요? 예, 그동안 뭐 중국 개방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요. 거기와 관련된 주들 움직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 점점 갈수록 그 수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좋은 업종들이 있었고 처음엔 좀 좋다가 나중에 조금 꺾이게 다시 이슈가 나와도 그렇게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 산업이 좀 보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항공이라든가 여행 이런 것들은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었고요. 화장품이라든가 카지노도 의외로 조금 오다가 이제 올라오다가 말고 하는 이런 걸 보셨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저는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최근에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의류나 이쪽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FNF처럼 그 중국향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업체라던가 또는 또 의류가 또 요즘 또 좋은 게 또 결국 이제 나이키 실적 때문에도 하기도 하지만 네. 또 하나 이제 환율 효과거든요. 이게 지금 환율이 그동안 수출조에서는 되게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뭐 IT라던가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고 수혜를 받지만 거꾸로 이제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워낙 강세가 되면서 거기에 받는 수혜들이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료라던가 뭐 의료 이런 게 있는데 의료는 중국도 리오프닝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플러스 환율 효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겹친 의료도 좀 주의 있게 계속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희진 멘토께서는 중국 이슈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쪽에서는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뉴스가 이제 중국 쪽에서 발생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반등을 할 때 그쪽이 좀 빠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내수도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기가 2020년, 21년도 물론 이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어려웠었죠.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고 내수의 어떤 성장성이 조금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사실상 주식이라는 거는 기저효과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점. 그러니까 적자가 200억인 기업이 있는데 이 적자를 100억으로 줄인다라고 하면 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전보다 지금이 더 좋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지금보다 앞으로가 좀 더 좋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진행시켰다가 지금 인하를 일단 멈춘 상태고, 근데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5년 동안의 주가 평균 수익률이요. 중국이 상해가 6% 마이너스입니다. 유일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면 중국 경제가 그동안에 그만큼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경기 부양책을 쓰고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효과까지 달성이 됐을 때는 흐름이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자체가 중국의 영향을 안 받는 국가는 없겠죠.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사실상 긍정적인 요인인 건 맞는데, 근데 제가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리오프닝이 성공을 해서 경제가 만약에 좋아졌을 때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리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소비의 전 세계 소비의 50%를 구리가 좀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수요가 증가해서 다시 상품 가격이 끌려올리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미국 정책의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될 거냐. 이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기대감이 높고 좋은 건 맞는데 결국엔 여기서 경제 성장이 진짜 진행이 돼서 더 상품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상당히 조금 피곤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어느 선까지는 기대감 요인들은 좀 잡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것도 역시 저는 내년 한 1분기 안쪽까지는 기대감 요인들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중국하고 우리의 관계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하고는 좀 상황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최근에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주요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결국에는 중국하고의 비즈니스 관계가 모두 변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국 관련주라고 했던 것들이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오프닝으로 갈 때 이제는 어떤 영역을 봐야 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처음에야 같이 움직이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구별이 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업종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한데 박종훈 멘토는 어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썩 추천을 중국 관련은?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글로벌하게 그 생산 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전지라든가 IT라든가 기술주들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쪽이 미국 쪽에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 중국과는 관계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그 정치적으로 우리가 더 미국 쪽에 쏠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중국과 관계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네네. 되면 다시 이제 또 중국인들의 태도가 과거에 보셨다시피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를 꼭 지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되냐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데 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시기는 뭐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중국 비중이 많이 그동안 좀 줄여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제 풀리는 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주식을 뭐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계속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길게 가져가시는 거는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진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다라는 측면이 좀 더 큰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뭐 장투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 어떤 선택인 것 같은데 사실상 요즘 국제 정세가 예측이 좀 어려운 게 정치가 좀 개입되기 때문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고 미국 중국의 어떤 패권 전쟁이죠. 사실상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들어가 버리면 경제 쪽에서 예측력이 좀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급변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엔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도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장투를 많이 선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장투를 해갖고 좀 건전한 어떤 투자 분위기를 유도하는 건 좀 좋을 수는 있겠는데 장투하는 게 과연 좋은 결과만 이끌어냈느냐라고 봤을 때 꼭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장투해서 오른 종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확률을 좀 높여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네. 저는 좀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쪽에 지금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는 엔터도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낮아졌고 컨텐츠 같은 경우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게임도 많이 낮아진 상태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 좋을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뭐 임플란트도 있을 거고 뭐 피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컨텐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카데미 수상을 했고 네네. 뭐 BTS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결국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좀 잘 나가는 또 아티스트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중국일 수 있는 곳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중국이 없어도 실적이 좋은데 중국이 생기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지금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네.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를 좀 감안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조금 어떤 위치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저는 이제 엔터, 뭐 컨텐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도 저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쭉 본다고 하면 사실상 중국 수혜주는 그쪽에서도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컨셉이라는 게 좀 이렇게 딱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꼭 중국이 모든 걸 하는 데가 아니고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까지 된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를 더 얻을 수 있는 데들을 차라리 보자. 그 중에 하나가 뭐 컨텐츠, 엔터,
그다음에 식음료 이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피부 쪽이나 미용기기 쪽도 있을 미용기기 거고요. 쪽. 그다음에 게임은 사실상 지금 판호 허가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판호 허가가 나게 되면 그쪽도 굉장히 모멘텀이 좀 강해질 수 있는데 요건 어떻게 될지 예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용기기 얘기 나왔으니까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죠. 임플란트, 미용기기 이쪽은 그래도 최근에 매기가 조금 괜찮았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있습니다만은 행동주의 펀드 얘기도 있고요.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계속 하셨으니까 홍희진 멘토부터 먼저 이 미용기기 쪽은 같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네. 자 일단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 1등 업체가 오스템 임플란트잖아요. 근데 이제 역시나 중국 쪽에 대해서도 점유율 1등이 오스템 임플란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는 경영권을 어찌 보면 그러니까 경영에 좀 간섭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에브리컷 홀딩스라고 지분은 이제 5.58% 이번에 지금 새롭게 좀 들어오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라자드 에셋, 그다음에 KB금융 이런 쪽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은 그 지분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부각이 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본 사업 자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1등 업체, 그다음에 중국도 1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해보면 헬스케어 하면 성장주라고 이해를 했지만 물론 실적이 뒷받침된 성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어떤 좀 좋지 않은 횡령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 수익은 좀 좋지 않았지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400억, 그다음에 올해 지금 현재 달성된 영업이익만 1,600억이 넘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적 대비 주가가 되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들. 그래서 오스템에 비롯해서 지금 뭐 비올이나 클래시스 같은 지금 피부 미용기기 관련주 같은 경우도 결국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기보다는 다른 뭐 그 남미 쪽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쪽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많은데 마진율이 40에서 50%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영업이 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대신 중국 쪽으로 진출을 했을 때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뭐 패션도 중요하고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어떤 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피부 미용기기나 임플란트 쪽도 여전히 좀 관심이 필요한 섹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몇 달 전에 강성부 펀드가 사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뉴스에 나왔었죠. 근데 이제 주주 명부가 공개된 게 이제 연말쯤 되니까 5% 이상 확보를 하니까 이제 나온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내년 주총을 대비해서 연말까지 주주 명부 폐쇄 전까지 어쨌든간 지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지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이고, 이제 3월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뭐 라자드 펀드라든지 KB자산운용이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손을 어떻게 잡느냐가 내년 주총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일 겁니다. 한번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라자드 펀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백기사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흑기사로 돌변할 수 있고 어디하고 손을 잡느냐는 돈이 관계된 주식시장에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3월 달에 어떻게 손을 잡고 가는지는 아마 오스템 임플란트의 주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뭐 3월까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슈니까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 이슈고 박정훈 멘토께서는 의료기기로 우리가 한정했을 때 앞서 이제 우리 홍희진 멘토께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잘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가 중국에서 나온다면 더 좋을 만한 게 의료기기, 미용 뭐 이쪽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연초나 연말에 이 의료기기 업종을 좀 눈여겨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뭐 연말 연초에 봐야 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실적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산업적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주도 실적이 좋고 올해 좋고 내년에도 좋을 거고, 그리고 뭐 다른 뭐 방위산업체나 이런 것들 다 좋을 거고 좋아진데 불구하고 왜 주가는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오게 되냐, 이제 어느 정도 그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그 내수 위주보다는 수출 위주로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내수 위주의 산업에서 에서는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가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그게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 기술력 인정을 받고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글로벌하게 매출이 나오고 실제로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주가는 거의 꼭지를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이었고, 그 다음에 그 뭐 K 방산도 사실은
많이 이익이 올라온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네. K-팝도 그런 것 같고 콘텐츠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이 이제 사실은 임플란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도 어느 정도는 이제 성장을 계속 하겠지만 어쨌든 성장의 어느 정도 성장률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오는 게 보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는 좀 덜 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는 뭐 일부 업체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다른 추가적으로 따라가는 업체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택이라던가 비올이라던가 이런 업체들은 올해보다는 내년 이익 성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 클래시스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렇게 산업 자체가 이제 글로벌하게 특히 선진국 쪽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수출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내년이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도 미용기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목해서 보시고 투자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훈 멘토 미용 의료기기 쪽은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 조금 주목해볼 만한 업종, 그다음에 섹터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죠. 두 분의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FS 리서치의 박정훈 멘토 그리고 트루스탁의 홍희진 멘토와 같이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